지난 12월 27일 밤 대만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신주과학단지 일부 공장이 대피 기준에 도달했고 근무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 지진으로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같은 정밀 장비들은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되고 생산 중이던 첨단 웨이퍼들은 폐기하거나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대만 칭화대 저우이 교수는 장비 위치 변동과 정전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생산 라인 웨이퍼가 전부 폐기될 수 있으며 최대 1억 대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올해 1월 남부 타이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53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422억 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죠.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도 잠재적 위험 요소로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기지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일본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일깨워줬죠. 일본은 지난 몇 년간 TSMC에 올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일본 정부는 TSMC를 유치하기 위해 5천억 엔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된 TSMC 제1공장에는 4,760억 엔, 제2공장까지 합치면 총 1조 2,02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6,400억 원을 지원했죠. 일본 정부는 TSMC 공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TSMC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TSMC 생산 능력의 90%가 대만에 있고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28나노급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대만 본사에서 생산되고 있었죠.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마비된다며 대만에 집중된 글로벌 칩 생산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 전면 의존하는 구조였고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TSMC에 올인하고 삼성은 배제한다는 것이었죠.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등 3대 메모리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밀리면서 점유율은 1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했죠.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산 고품질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첨단 반도체 수탁 생산 경쟁에서 TSMC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자존심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TSMC 리스크가 커질수록 일본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일본은 플랜 B로 라피더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오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8개 대기업이 각각 10억 엔씩 출자해 총 73억 엔으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3,300억 엔, 2024년에는 5,900억 엔을 추가 지원했고 2025년에는 8,025억 엔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죠.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지원한 금액은 1조 8,22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라피더스는 2025년 후반에 2나노급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7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현재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이 40나노급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나노와는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셈이죠.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는 단 몇 년 만에 20년의 기술 격차를 뛰어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총 자금은 5조 엔으로 추산되는데 민간 투자는 73억 엔에 불과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고 반도체 수주나 위탁 생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에 애를 먹었죠. 일본 야당은 과거 정부가 대규모 DRAM 제조업체 엘피다 메모리에 재정 지원을 했지만 결국 파산했던 사례를 들며 라피더스 지원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엘피다는 2012년 사실상 파산해서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고객 확보도 난제였습니다. 라피더스가 확보한 고객 후보는 미국 스타트업 에스페란토 테크놀로지 등 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첨단 반도체를 대량 소비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죠.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도 없고 디지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취약했습니다. 2024년 일본이 외국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로 지불한 디지털 적자가 5조 엔을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라피더스를 이끄는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도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직 일부 능력, 즉 1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 산업 전문지는 라피더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공장 완공, 수율 안정화, 전문 인력 확보, 고객사 유치 등 해결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마주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대만이 불안하면 삼성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 시점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삼성을 경쟁자가 아닌 의존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삼성 추격을 말하던 입장에서 공급을 걱정하는 위치로 전환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일본에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4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R&D 투자를 확대한 것은 TSMC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TSMC가 일본 소부장 기업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삼성도 R&D 중심 전략으로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시작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일본 신카와의 본딩 장비, 레조나게 접착 필름, 디스코의 다이싱 장비 등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일본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이나노 공정 기반 AI 반도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PFN은 기존의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겼지만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로 선정했죠. 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자체 통제력을 잃은 채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구조로 드러났고 그 빈자리를 삼성이 조용히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삼성에 손을 내민 순간은 협력의 시작이 아니라 전략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TSMC에 너무 오래 올인한 대가로 일본은 선택권을 잃었고 삼성은 선택받는 위치가 됐죠. 반도체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버티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대만이 흔들리자 일본이 먼저 흔들렸고 그 끝에서 일본이 바라본 이름은 삼성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대만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TSMC 공장 일부가 긴급 대피했고 첨단 공정 라인이 멈췄죠. 전문가들은 웨이퍼 폐기와 장비, 재조정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진은 일본 반도체 전략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죠. 일본은 지난 몇 년간 TSMC에 올인했습니다. 구마모토형 공장에만 1조 엔이 넘는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제2공장까지 합치면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죠. 문제는 TSMC 생산 능력의 90%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28나노급 범용 반도체만 생산하는 시설이었고 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대만 본사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한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TSMC 의존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전면적인 종속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진 외에도 태풍,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이라는 복합 리스크를 안고 있었죠. 지진 리스크가 거론되는 순간 일본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가정은 붕괴했습니다. 일본은 대안도 완충 장치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작 핵심 공정은 여전히 대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소니, 덴소, 토요타 등이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출자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칩은 구마모토가 아닌 대만에서 공급받아야 했죠. 그동안 일본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명확한 대안이 존재했죠. 하지만 일본은 TSMC의 줄을 서면서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했죠.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산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TSMC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전문 매체 기자는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것은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50%를 장악했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삼성과 TSMC에 밀려 10% 이하로 추락했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위기는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TSMC가 흔들리자 일본의 전략은 하루아침에 공백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일본은 플랜 B로 라피더스를 추진했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라피더스는 2022년 토요타, 소니 등 8개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됐고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1조 8천억엔 약 18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를 2027년에 양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일본의 현재 반도체 기술 수준은 40나노급에 불과했습니다. 이나노와는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었고 민간 투자는 고작 73억엔에 그쳤습니다. 고객사도 미국 스타트업 2곳뿐이었죠. 라피더스를 이끄는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도 아직 1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엘피다 메모리에 막대한 지원을 했지만 2012년 파산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더욱이 일본은 첨단 반도체를 대량 소비하는 자국 기업조차 없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라피더스가 만든 이나노 반도체를 누가 사줄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일본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면했던 삼성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대안을 선택하는 위치가 아니라 대안을 요청하는 위치로 이동했죠. TSMC에 줄 서던 일본은 삼성 앞에서 순번을 계산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400억엔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투자금의 절반인 200억엔을 지원했죠. 과거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일본 신카와의 본딩 장비, 레조나게 접착 필름, 디스코의 다이싱 장비 등 핵심 공급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일본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웍스로부터 이나노 공정 AI 반도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PF에는 기존의 TSMC의 생산을 맡겼지만 삼성의 이나노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를 바꿨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수주를 통해 GAA 트랜지스터 기술과 2.5D 패키징 기술 아이큐브 S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삼성 추격을 말하던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일본은 공급 일정과 물량을 걱정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 일본 산업 전문가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접촉할 때 과거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며 협력이 아니라 공급을 부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을 외면한 선택은 일본에게 선택권 상실이라는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TSMC는 여전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13%로 2위이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 답은 삼성뿐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마비된다며 대만 집중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일본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었죠. 이 장면은 기술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버티지 못한 전략의 결말이었습니다. TSMC 하나에 올인한 일본은 위기 앞에서 아무 카드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조용히 살아남아 마지막 선택지로 남아있었죠. 2024년 일본 정부는 TSMC 제2공장 착공을 연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 혼잡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세다대 오사나이 아스시 교수는 TSMC는 손익을 철저히 따지는 기업이다. 수익성을 다시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마저 일본 투자에 신중해지자 일본의 입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판이 흔들리자 서열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삼성을 외면하던 국가에서 삼성의 일정표를 기다리는 국가로 이동했죠. 한 글로벌 반도체 전문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자체 통제력을 잃은 채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구조로 드러났고 그 빈자리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협력은 대등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요청이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를 찾을 때 과거처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차별화된 패키징 기술과 이나노 공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 리스크가 만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실력이 아니라 감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한 후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 자국의 소재와 장비로 성장한 삼성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시장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TSMC가 흔들리는 순간 일본이 가진 선택지는 사라졌고 외면했던 삼성만이 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일본이 가장 먼저 치르고 있습니다. TSMC에 1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대만에서만 생산됩니다. 라피더스에 18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삼성을 배제한 결과 일본은 이제 삼성 앞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미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대만에 있다며 일본이 진정한 반도체 자립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TSMC 하나만 믿고 있을 때 삼성은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켰다며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은 쪽은 버틴 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전략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기술보다 감정을 선택했고 다변화보다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권의 상실이었죠. TSMC 하나 밑다판이 무너진 일본,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외면했던 삼성입니다. 대만 지진 리스크가 거론되자 일본 반도체 전략의 근본적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SMC 단일 의존 구조였던 일본은 대안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은 이미 TSMC 내부 기술 일부를 자국으로 이전해온 상태였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28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2027년에는 7나노 공정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대만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만 검찰이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을 일본 기업에 유출한 전 직원 천리밍에게 8년 8개월 형을 구형한 것이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천리밍은 TSMC 퇴직 후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 회사 모니터에 띄운 2나노 공정 관련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범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는 도쿄일렉트론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업로드됐습니다. 대만 고등검찰서는 국가안전법상 국가핵심 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 사용 혐의를 적용해 천리밍을 포함한 총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체포된 공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죠. TSMC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일본 기업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만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소니, 덴소, 토요타 등은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직접 출자하며 공식적으로 기술 접근성을 높였지만 이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 정보가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문제는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이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공정은 멈추고 일본의 라인도 함께 선다는 현실이 명확했습니다. TSMC 생산 능력의 90%는 여전히 대만에 있었고 첨단 2나노와 3나노 공정은 전량 대만 본사에서만 생산됐죠. 일본 내부에서 TSMC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보고서가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마비된다며 대만 집중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대만이 불안하면 대안은 하나뿐이라는 판단이었죠. 과거 경쟁자이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던 삼성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 최대 AI 유니콘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PFN은 기존의 TSMC의 AI 반도체 생산을 맡겼지만 이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선정했죠. PFN은 토요타, 화낙,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협력한 일본 대표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순 협력 요청이 아니라 확실한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리밍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TSMC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이나노 공정 데이터와 관련 기술 정보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는 일본이 삼성에 접근할 때 과거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테니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협력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생존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4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투자금의 절반인 200억 엔을 지원했죠. 삼성전자는 이 거점에서 일본 소부장 기업들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삼성 견제를 말하던 일본의 태도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기술 우위로 압박하던 구도는 기술을 협상칩으로 내미는 구도로 붕괴됐죠. 일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빼오는 것과 기술을 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죠. TSMC에서 이나노 기술 정보를 불법으로 빼왔지만 수율 안정화와 양산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이나노 양산을 목표로 18조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40나노에 불과했고 20년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공정과 양산, 생태계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2나노 공정 개발을 지속하며 2026년 본격 양산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PFN 외에도 중국 바이두, 미국 그로크와 텐스토렌트 등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삼성의 일정과 판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계자는 PFN과의 협력은 삼성전자의 GAA 기술과 첨단 2.5D 패키징 기술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차별화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니치로 마키노 PFN 부사장은 삼성의 이나노 공정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받는 구도는 완전히 역전됐죠. 일본이 TSMC에서 빼온 이나노 정보를 내미는 순간은 우위의 선언이 아니라 전략 실패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접촉할 때 과거처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TSMC의 반도체 생산 전략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찬을 갖고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역시 2024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제조를 논의했습니다. 이 장면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가 누가 기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텼는가로 갈렸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TSMC와 라피더스에 총 28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심지어 전 직원을 통해 이나노 기술까지 빼왔지만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았지만 220여 가지 일본산 소재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며 자립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TSMC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삼성은 꾸준히 GAA 기술을 발전시켰다며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은 쪽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SMC에서 빼온 이나노 기술은 일본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기술 정보를 불법으로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굴려서 수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까지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일본이 기댄 이름은 삼성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AI 기업이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한 순간 일본 반도체 전략의 실패가 공식화됐습니다. 과거 삼성을 추격 대상으로 여기던 일본은 이제 삼성의 생산 일정을 기다리는 위치로 이동했죠. TSMC 단일 의존이라는 판이 무너지자 일본은 외면했던 삼성 앞에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조용히 내려놓고 있습니다.